2025년 6월 26일자 이스라엘 투데이, 이스라엘과 이란과 벌였던 12일간의 전쟁을 끝내고 서로 휴전에 합의한 지 3일째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트럼프는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란은 단지 몇 개월이 늦어질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이스라엘은 지금 휴전 후 어떤 상황인지, 그동안 이스라엘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진 PD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난 화요일에도 저희가 방송을 했습니다만은 현지 시각으로 24일 화요일 오전 7시에 일단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하면서 전쟁은 일단락됐어요. 그런데 휴전이 발효된 이후에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또 서로 미사일을 주고받는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누가 먼저 약속 위반을 한 거죠?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란의 미사일이 약속된 휴전 시간, 발효 시간 이후에 먼저 이스라엘에게로 날아온 겁니다. 근데 사실 이란은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은 현지 시간 24일 오전 7시에 발효될 예정이었는데, 사실 그 전까지도 이 둘의 마지막 공방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된 시간인 오전 7시 이후 이란으로부터 먼저 미사일이 날아온 건데요. 오전 7시 6분에 이란이 이스라엘 영토에 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고, 그리고 오전 10시 25분에는 미사일 2발을 추가적으로 발사했다고 합니다. 미사일은 요격되거나 공터에 떨어져서 사상자나 피해는 없었다고는 하는데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이란의 위반 행위에 대응해서 이스라엘 공군은 테헤란 인근에 있는 레이더 기지를 파괴했다고 전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에게 모두 공격을 중단하라고 경고 메시지를 했고, 그 이후로 이스라엘과 이란의 이 공방전이 일단락된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란이 약속 위반을 하려고 쏜 게 아니라, 이란은 땅도 넓은 데다가 통신망이 많이 파괴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휴전 합의는 윗사람들끼리 했는데, 저 미사일 쏘는 사람은 그 휴전했는지 그걸 얘기를 못 들어서 예정된 시각에 그냥 쐈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저 쐈습니다. 잘했죠? 라고 했더니, 야 인마 지금 휴전했는데 네가 이러지 않았을까? 그냥 제 생각입니다. 자, 지난 12일 동안 전쟁을 하고 이제 끝냈는데, 물론 이제 이란은 말할 것도 없고 이스라엘도 피해가 컸어요. 총 정리를 좀 해보죠. 이스라엘 피해 어느 정도입니까? 네, 먼저 12일간의 전쟁 동안 이란으로부터 약 550발의 탄도미사일과 그리고 약 1000대의 드론이 날라왔고요. 사망자는 28명인데 한 명을 제외하고는 27명 모두가 민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3,200명 이상인데요. 그중에서 중상이 30명, 그리고 중등도 부상이 100명 이상이고 나머지가 대부분 경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잃은 이재민이 15,000명 이상이고요. 현재 이스라엘에는 수만 명이 불안장애 및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오죽하겠습니까? 예. 제 핸드폰에 하마스나 이란 쪽에서, 헤즈볼라 쪽에서 이스라엘로 로켓이 날아오거나 미사일이 날아오면 대피하라는 그 알람 소리가 뜨는 그 어플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 보면요, 밤새 그 알람이 떠가지고 막 100개가 넘어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2, 3일 동안은 핸드폰이 너무 조용하니까 저도 적응이 안 될 정도예요. 제가 이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전에 전쟁 나기 이전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고 있는 중이겠죠? 네. 현재 이스라엘은 이란과 휴전 이후로 학교나 사무실, 그리고 공항과 항구, 레스토랑이나 쇼핑몰 영업 등을 허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란과의 전쟁 중에는 사실상 사람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 있는 안전실이나 아니면 공공 대피소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다시 이렇게 학교에 처음 도착을 했는데, 그날의 텔아비브 한 학교에서는 팝송이랑 그런 음악들을 올려 퍼뜨리기도 했고, 그리고 사람들이 텔아비브 해변에서 수영도 하고 발리볼도 즐기고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 거리가 예전처럼 활기를 되찾지는 못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사람들도 여전히 불면증으로 수면제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리거나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텔아비브 해안가 가면요, 넓은 끝없이 펼쳐지는 그 모래사장 위에서
다 수영복 입고 막 수영하고 서핑 즐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발리볼 네. 뭐 이런 거 하고 어떤 사람 누워서 선탠하고 거기가 텔아비브예요. 근데 전쟁 때문에 그냥 사람이 하나도 없다. 다시 나온다니까 듣던 중 반가운 소리고 또 가장 또 반가운 소리는 지난 10일 동안 사람들을 못 모이게 했어요. 모여 있을 때 또 미사일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근데 이제 다시 모임을 허락하면서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을 이렇게 시작했다라는 게 얼마나 참 반가운지요. 그동안 그 이란이 하도 미사일을 날리니까 이스라엘 영공을 그동안 봉쇄했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그 뜨지도 못하고 내리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떻습니까? 텔아비브에는 벤구리온 공항 다시 운항을 재개했다면서요? 네. 휴전 하루 만인 수요일에 벤구리온 공항이 정상 운영을 재개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공항 당국에 따르면 약 12,000명의 승객이 88편의 국제선 항공편을 통해서 벤구리온 공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여행 적체는 앞으로 며칠 동안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외국 항공사는 이미 다른 목적지로 항공편을 변경했기 때문에 여름 중반부터 후반까지 이스라엘의 항공편을 취소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서비스를 재개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빨리 정상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을쯤이면 이스라엘 회복 순례를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하면서 저희도 슬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빨리 들어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정말 무너지고 폭격당하고 망가진 그 이스라엘 여러 부분을 회복시키는데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휴전 이후에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란도 그렇고 서로 우리의 승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란은 화요일에 테헤란에서 승리를 자축하는 축하 행사를 열었는데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핵 프로그램은 물론이고 그리고 최고 군사지휘관이나 아니면 핵 과학자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제거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 최고 국가안보회의는 이스라엘은 이슬람 전사들의 확고한 의지와 놀라운 힘에 의해서 패배했고 그 결과를 신의 선물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12일 동안 진행된 이 라이징 라이언 작전에서 우리는 역사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이 승리는 여러 세대에 걸쳐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유진 PD 영어 이름이 아리엘이죠? 네, 맞습니다. 아리엘이 사자, 네. 라이징 사자. 일어나 봐요. 자, 이란은 지금 이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란은 지금 그 휴전 이후에 이란 사람들 중에 이란을 공격하는데 이스라엘 편을 들었던 사람들, 모사드하고 협력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찾아내가지고 좀 처형하는 아주 그 끔찍한 또 피해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란은 지난 12일의 전쟁 중에 이제 이스라엘과 연루된 혐의로 700명 이상을 체포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사드에 협력을 하고 이란 영토 내에서 이스라엘을 위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3명을 처형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선제 공격을 한 이후로 이스라엘의 스파이 네트워크가 이란 내에서 매우 활발하게 활동 중이었고요. 이번에 이 스파이들이 암살에 사용한 장비를 밀수했다는 그 이유로 이란이 사형을 집행한 것인데요. 이뿐만 아니라 이란은 일요일과 월요일에도 유사한 사형 선고 집행을 시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에서 사형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뭐 총으로 쏘거나 뭐 전기로 이렇게 해서 이게 아니고 광장에다가 사람들 많이 모이는 그 광장에 큰 크레인을 설치해놓고 그 크레인 끝에다가 사람을 목을 매서 매달아서 처형을 하죠. 자, 영화 그 테헤란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그 테헤란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도와줬던 이란 사람들 찾아가지고 그렇게 막 처형하는 장면 나옵니다. 일단 뭐 휴전은 됐지만 그래서 전쟁의 이 폭격 소리 이건 멈췄어요. 일단은. 그러나 사이버 상에서는 아직도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해요. 이란을 도와주거나 이란 쪽에 있는 친이란 해커들이 지금 미국을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행동을 개시했다라고 하는데 주로 어디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직후에
친이란 해커들이 미국의 은행이나 방위산업체, 그리고 석유회사, 항공사 등을 대상으로 분산 서비스 거부인 디도스 공격을 감행했는데요. 이 디도스 공격이라는 게 서버나 서비스, 이 네트워크의 정상적인 트래픽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근데 이 행위를 이제 했는데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그 국가 기반 시설에는 큰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국토안보부 DHS와 그리고 사이버 보안 인프라 보안국 CISA는 해당 공격이 더 급격하게 확장될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전력이나 수도, 송유관 등 이 핵심 인프라에 대한 경기를 강화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미국은 군사적으로는 강하지만 이 디지털 방어에 대해서는 스위스 치즈처럼 허점이 많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이버 방어에 투자를 이제 많이 할 것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치즈는 어떤 겁니까? 스위스 치즈 이제 안에 구멍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까? 많이 구멍이 뿡뿡 뚫린 네. 것처럼 허점이 많다 이 얘기군요. 비유를 참 절묘하게 하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란의 포르도의 그 이 핵 관련 시설들 벙커 버스터로 이제 떨어뜨려서 완전히 이제 폭발을 시켰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란은 더 이상 핵 프로그램을 진행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 정보 보고서는 다른 얘기를 해요. 서로 얘기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 거죠? 네, 이 미국 국방정보국인 DIA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공습 이후에도 이란의 핵 프로그램은 완전히 전면적으로 파괴된 상태가 아니라 몇 달 정도만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미국의 벙커버스터 폭탄에 의해서 포로도 농축 공장의 입구는 붕괴가 되었지만 핵심적인 지하 인프라는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고 그리고 무기급 우라늄 농축에 사용되는 원심 분리기 아니면 이런 필수 장비 같은 것도 아마도 다른 것으로 미리 옮겨져서 여전히 작동하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NN 방송 또한 핵 부품이 파괴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이 해당 보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뉴스다 이렇게 일축을 하면서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군사 적정 중 하나를 폄하하려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흥미로운 발언을 하나 했는데요. 이스라엘 요원들이 공습 후에 이제 포로도를 방문을 했는데 실제로 완전히 파괴된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포로도는 실제로 완전히 파괴가 되었고 그리고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완전 파괴된 것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인데 포로도 공습 이후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곳이 완전히 파괴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느 나라나 이렇게 트집을 잡고 흠을 내고 싶어하는 그런 그 부류들이 있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제 막 트럼프가 CNN을 향해서 가짜 뉴스 만든다고 그러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얘네들은 정보국은 뭐예요? DIA는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포로도 다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이 IDF 대변인 에피 데프린 준장은 우리는 핵 프로그램을 상당히 손상시켰고 그리고 수년이나 지연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IDF 참모총장 AR 자미르 중장 또한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원자력위원회 이번에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온 건데 미국의 공격은 포로도 핵심 인프라를 파괴를 했고 그리고 우라늄 농축 시설을 가동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한동안 아마 이런 또 음모론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리 다 빼돌렸다, 계속 그런 얘기도 나올 것 같고 이런 주장에 이란도 역시 같이 동조하고 있죠. 우리는 단지 몇 개월 늦어진 거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란은 늘 그렇게 말을 했듯이 핵시설 파괴에 대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번에 휴전을 발표한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다시는 핵 프로그램을 갖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 그리고 미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와 미 국방장관인 마르코 루비오 또한 이란은 우라늄을 농축할 수 없다. 그거는 절대적인 레드라인이다. 이렇게 발언을 확고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란이 원점으로 돌아가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란 원자력기구 대변인인 베우루즈 카말반디는 이란의 핵산업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고 적들이 이 기술을 뿌리 뽑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한 이란 원자력기구 청장인 모하마드 에슬라미도
이란이 안전하고 비밀스러운 장소에 새로운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해당 시설이 가까운 시일 내에 작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핵시설의 복구를 시도할 경우에 미국이 다시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것이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누구 말을 믿어요? 트럼프 말을 믿어요? 아니면 이란 대변인 말을 믿어요? 저는 트럼프. 만약에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한 게 사실이라면은 그동안 이스라엘이나 미국이나 미국도 드론을 얼마나 띄워서 그걸 감시하고 있겠습니까? 감찰하고. 이스라엘도 뭐 모사드가 얼마나 그거를 눈에 불 켜고 들여다보고 있겠어요. 그 전에 어디 빼돌리거나 딴 데서 뭐 한다라는 거 그거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런다면은 그렇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그 전쟁 때문에 그쪽에 막 그 모든 것을 이렇게 신경을 다 몰두하는 바람에 우리가 잠시 잊고 있었던 것이 가자지구 지금 전투 상황인데 가자지구에서 안타까운 지금 소식이 들려오네요. 네, 이번에 가자 남부 칸 유니스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인 7명이 전사한 사건인데요. IDF의 초기 조사에 따르면 칸 유니스에서 작전을 수행하던 중에 매복해 있었던 하마스 테러 요원들이 IDF 군인들의 장갑차로 달려가서 열려있던 해치 속에 폭탄을 떨어뜨렸고 이 폭탄이 이제 폭발한 후에 장갑차에 불이 붙었는데요. 진화 작업이 실패를 해서 그 결과로 장갑차 안에 있던 군인들 모두가 불길에 휩싸여서 목숨을 잃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7명의 전사자들에 대해서 네타냐후 총리와 카츠 국방장관 그리고 헬레주구 대통령은 애도를 표하면서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 피해자가 희생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전사자들이. 이스라엘의 승리로 일단 이란과 전쟁도 휴전에 들어갔는데 좀 기대를 갖는 것이 가자지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스라엘 인질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란의 패망으로 인해서 그 가자지구에 있는 인질들이 풀려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소식은 없습니까? 이번에 이란과 대규모 충돌이 일단락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다시 가자지구 인질 구조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국제사회 중재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보니까 인질 석방 문제가 조만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룰 것이다.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있는데요. 실제로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인 마제르 알 안사리는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 휴전이 가자지구 인질 교환과 휴전 협상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불러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현재 카타르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미국 등 이 모든 당사자국들과 접촉을 하면서 휴전과 인질 협상을 이끌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가자 휴전 협상에 매우 큰 진전을 가져왔다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재 이제 구체적인 합의 조건이나 타임라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거나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휴전과 인질 석방 협상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점은 명시가 된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21명 생존자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뒤에 3명이 또 그 시신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또 줄어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아도 꼭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The Bible prophesies a war that's coming. The prophecy is found in Revelation 9, verse 13 through 21, and it states that a war will emanate from the Euphrates River. There are 4 countries that house the Euphrates River: Turkey, Syria, Iraq, Iran. In Ezekiel 38 talks about Iran attacking with other countries, attacking Israel. At the same time, you see Jeremiah 49, end of it, that he says, I will set my throne in Elam, which is modern-day Iran. Elam is the land east of Euphrates, which is Iran right now. So there are 2 things happening when we enter the end times. One, Iran is going to get ready to attack Israel. You see the government of Iran saying we have to wipe Israel off the map. They're developing nuclear bomb, and they want to use it. It's time for that war now, according to biblical chronology and according to the timeline of God. So it could very well happen right now. Some think that battle comes first before
the 7 years and may be a real signal of what we have right now. Iran, or what's called in the Bible Persia, is building the atomic bomb with missiles. They say they have an important announcement today or this week. That could be that they're saying, we are ready. We have an atomic weapon. Our American government is saying, be careful. Don't start a war. Israel is saying, are you kidding? You can say that. You Americans live far away. But Israel is right here. But we're going to fly over with deep bunker buster bombs, and we're going to destroy all of those plants. And we could have the beginning of that war tonight. 예, 이번에는 매력 덩어리 조현영 기자와 함께 뉴스의 핵심으로 한 발자국 더 깊숙이 들어가서 주요 이슈를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인기가 좋습니다. 아닙니다. 아, 인기 좋아요? 아, 예. 댓글 보시죠? 잘 안 봅니다. 아이, 보시라니까. 자, 첫 번째 분석 이슈 뭔지 알아보죠?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이제 수습 국면에 들어가면서 되돌아보면은 미국의 마가 진영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마가 진영이라 그러면은 그 도널드 트럼프 주변에 있는 보수 세력을 이제 마가 진영이라고 하는데 이번 전쟁에서 마가가 어떤 식으로 지금 분열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란 공격 전후로 이제 극렬해졌는데 이제 어쨌든 공습을 했으니까 일단락 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약간 여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 마가 진영 내에서 소수 반유대 고립주의자들이 이제 이란 공습을 반대하는 이제 고립주의자파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반유대 성향을 갖고 있는데 또 뭐라고 방송에서는 얘기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딥스테이트에 포위당했다. 그래서 폭격을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심지어는 트럼프는 네트냐후의 꼭두각시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최신 이제 여론조사 제가 계속 보는데 가장 최신 CBS 여론조사에 따르면 마가 공화당 지지자 94%가 이번 공습을 찬성한다라고 했고 반대가 6%예요. 일반 공화당으로 하면은 뭐 85%가 찬성이고 반대가 15%인데 전반적으로 80% 이상은 거의 이거는 여론조사 수치로서 80% 이상은 100%라는 얘기죠. 그리고 소수 6%의 반대가 이렇게 센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마가 진영에서 나오는 목소리들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마가복음.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단 뭐 숫자적으로는 많지는 않아요. 그 마가 진영의 그 반유대주의자들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해 주는 인물이 예전에 우리 그 조현영 기자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실주의 국제 정치학자죠. 시카고 대학의 정치과학 석좌 교수 미어 샤이머 이분인데 이분이 이번 전쟁에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이란과의 전쟁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공습 전에는과 후도 뭐 일관성 있게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중동 분쟁의 원인이다. 이스라엘만 없으면 세상 편하다 이거죠. 그리고 그 첫 번째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세력 균형 이론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지금 현실 뭐 이게 공식적 핵보유국은 아니지만 사실상 핵보유국 아닙니까? 그 핵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란도 핵을 가져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제가 뭐냐면 이란은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rational act라고 하면서 그래도 같이 핵을 보장해야 중동이 안정화된다 뭐 이런 겁니다. 이게 균형을 힘에 의한 균형을 맞춰줘야 그렇죠. 된다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둘째가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건국 이전엔 중동이 되게 평화로웠다.
근데 이스라엘이 깨면서부터 48년 건국 이후로부터 이렇게 난장판이 됐다 하면서 뭐 만하게 근원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성을 그럴듯하게 막 현실주의 이론 균형, 세력 균형 이론 해가지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현지 분석가들은 다 비판하고 있죠. 왜? 첫 번째 이제 이란은 핵 개발 전인 1980년대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어요. 그러니까 핵이 없는데 더 맹렬하게 공격하는데 핵이 생기면 공격 안 한다는 로직이 성립이 안 되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스라엘 1948년 건국 이전에도 중동에서는 시아 순위 무슬림 간의 치열한 분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동이 편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가 강력하게 통치하는 그 시기, 제국이 통치하는 그 시기 외에는 세력 균형으로 평온한 적이 없었죠. 항상 전쟁통이었고 항상 종족 갈등이 있었던 수세기 동안 진행했다는 게 역사적 현실인데 그걸 부정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결정적인 게 이제 신정 체제에 대한 몰이에요. 이란이 신정 체제라서 일반적인 독재국가랑 또 달라요. 그 행동하는 양태가. 근데 이거를 마치 이성적인 액터, 합리적 판단하는 국가라고 인정하는 게 조금 이 분석이 많이 틀렸다. 근데 이런 일개 교수의 주장이면 뭐 상관없어요. 뭐 그런 뭐 학문의 자율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런 주장도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그 담론을 캔디스 오웬, 스티브 배넌, 그다음에 대표적인 그 반유대 마가 진영의 소수파들이 미어샤이머의 담론을 무한 반복하고 있습니다. 각종 팟캐스트에 나가가지고. 그래서 이게 6%밖에 안 되지만 필요 이상으로 이게 과대 대표되는 그런 악영향이, 부작용이 지금 발생한 것입니다. 이 미어샤이머가 얼마나 유명하냐면요. 우리나라 방송국, 공중파 방송에서도 이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1시간짜리 그 단독 인터뷰 해서 이렇게 그 내보내는 걸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그 우리나라 방송도 이런 사람들의 그 주장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마가의 이론적 토대를 이 반유대주의자들이죠. 이론적 토대를 미어샤이머가 제공하고, 근데 그 마가 복음 별로 재미없습니까? 재밌어요. 속으로 그런데 웃어요. 겉으로 웃어주세요. 방송이.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이 반유대주의자들을 이제 그러니까 반유대주의 인플루언서죠. 이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그 물질적 재정 지원은 또 아랍 국가에서 감당하고 있죠. 그렇죠. 대표적으로 이제 안 끼는 데가 없는데 우리 카타르가 또 여기다가 돈을 엄청나게 되는데 하도 이제 터커 카르슨 이후에 그래도 그 사람이 메이저 농객이 아닙니까? 어떻게 사상적 리더라고 볼 수 있는데 마가 진영의 그분이 이제 계속해서 반유대 이스라엘 발언을 하다 보니 그 친 트럼프 인사 중에 이제 친 이스라엘 농객이 있어요. 로라 루머가 이제 저 사람이 타커 칼슨이에요. 예, 그렇죠. 저 사람이 미국의 폭스 TV 뉴스 토크쇼 진행자를 몇 년 동안 하다가 예. 얼마 전에 잘렸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인데 개인 팟캐스트인데 그 조회수가 엄청납니다. 아, 그래요? 사실상 마가 미디어의 그 생태계의 핵심 인사예요. 그래서 타커 칼슨이. 예, 그래서 엄청나게 스피커가 크죠.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친 트럼프 농객 중에 하나인 로라 루머가 이제 뒷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해보니까 외국인 로비 등록법이라고 파라법이 있어요. 그거는 외국인한테 이제 어떤 돈을 받으면 그걸 다 공개하게 돼 있는 그 법인데 그걸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터커 칼슨이 저기 카타르로부터 20만 달러를 받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카타르의 그 총리하고 인터뷰 대가로 20만 달러를 받고 제3자 홍보회사를 경유해서 하는데 그런 걸 보면 이게 터커 칼슨의 개인 주장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란의 마우스피스 역할을 하는 카타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 돈 받고 했다라는 걸 이게 폭로가 나와져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뢰도도 지금 많이 깎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커 칼슨이 카타르의 총리를 인터뷰하는데 2억 8천만 원, 그러니까 20만 불이면 2억 8천만 원 정도를 받은 거예요. 예. 내고 인터뷰한 게 아니라 받고. 예. 이렇게 인터뷰하는데 왜 나한테 돈 안 줘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뭐 그 카타르한테 재정적 그 후원을 받는 사람 이 타커 칼슨 뿐이겠습니까? 뭐 여러 명이 있는데 이게 중동의 오일만이 받아가지고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 오케이,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미국 내 이제 그 에너지 재벌이 있습니다. 이제 약간 친중 성향의 에너지 재벌인데 코크 산업이라고, 코크 형제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는데 이 양반들이 이제 코크 형제가 운영하는 코크 산업이 이제 원유 산업, 에너지 산업인데 정치 성향은 약간 리버테리언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방위주의, 뭐 시장 만능주의,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중공하고 이제 이란에다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어떻게 보면 반중 친이스라엘 정책의 가장 적재적인 게 이쪽 코크 형제들인데
트럼프 행정부에다가 영향을 못 미치니까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럴듯한 이제 안보 싱크탱크를 만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연구원들을 이제 훈련시켜가지고 트럼프 행정부 이제 정무직이나 보좌진으로 이제 침투시켜가지고 사실상 자기의 이제 정책적 이해관계를 이제 충족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반중 정책 못하게 하고 반이스라엘 정책 추진하게 하는 이런 걸 했는데 그 대표적인 싱크탱크 이름이 퀸시 인스티튜트라고 해요. 퀸시 재단이라고 하는데 설립 취지는 이런 겁니다. 민주공화당 정파적인 안보 정책 안 되고 우리는 초당파적인 거라고 큰 빅텐트 안보 싱크탱크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누가 출자가 했냐면 반은 코크 형제가 출자라고 반은 조지 소로스가 출자합니다. 그 유명한 조지 소로스가. 그래서 이제 하는데 여기서 이 퀸시 연구소의 기본적인 논조는 반이스라엘입니다. 중동 정책에 관해서는 그 덤을 설파하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최근에 또 우파 팟캐스트에 나온 그 이란계 국제정책 교수고 방문 교수가 있어요. 트리타 파르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나와서 맨날 미국의 이란 공격은 네오콘의 망령이다라고 얘기하는 분이에요. 저 사람인데 저분이 또 이란 간첩 혐의도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이란의 에이전트라고 보는 사람인데 교수 흉내 내면서 하는데 저 사람이 앞서 언급했던 그 코크 형제가 설립한 퀸시 재단의 부회장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거기서 스피커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최근 이제 헥스엑스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 역할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정권 초기에 이제 경질이 됐는데 댄 캐드웰이라고 이 사람도 나와가지고 터커 칼러슨 팟캐스트에 나와서 3차 대전 운운하고 이 공습에 대한 안 좋은 악소문을 여기서 다 퍼뜨린 거예요. 근데 그 말씀드린 그 캐드웰 보좌관 국방부 장관 보좌관이 있다가 이제 경질됐는데 왜 경질됐느냐? 정권 초기에 그 후티 반군 공격 계획을 이제 유출했다고 시그널 게이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유출한 거예요. 그 SNS에다가 올렸다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유출했는데 이 사람이 퀸시 연구소 출신이고 국방부에서 내부 보안 감사를 하니까 이 사람의 불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이유진 PD가 얘기한 것처럼 저기 지금 DIA 정보 보고서가 뭐 수개월밖에 이게 효과가 없다 이렇게 나온 것도 제가 뭐 한 100%는 아니지만 90% 이런 인사들이 들어가가지고 이거에 대한 이제 외부 유출 정보를 반유대 인사들이 이걸 빼는 것 같아요 바깥으로. 그러니까 전체 보고서가 아니라 일부 보고서를 발췌해서 지금 프리리미너리 리포트라고 해서 초동 전말 조사라서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보고서예요. 근데 그거를 막 CNN에다 푸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안 좋은 내부 고발자들이 대부분 이제 쿤시 연구소 출신이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 현지 마가 진영의 분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재밌는 게 터커 칼슨의 아들이 버클리 칼슨이 있습니다. 이 양반이 제디 벤스 부통령의 홍보수석으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6%밖에 안 되지만 지지율이 이 반유대 고립주의들이 이제 연방 정부나 그 안보 주요 핵심 포스트에 넓게 포진돼 있어서 트럼프 행정부의 그 안보나 반중 정책에 대해서 뒷다리를 잡고 있는 게 지금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도 그 제이디 벤스 그 부통령 주변에 그렇게 그 터커 칼슨의 아들이 있다라는 걸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또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어떻게 안고 가면서 뭐 좀 심하게 사고 친 사람 자르고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조기 휴전도 아무래도 좀 그런 영향이 있지 않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터커 칼슨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미국의 그 폭스 TV에서 아주 유명한 그 투나잇 쇼를 진행하던 사람인데 굉장한 스피커라고 그랬어요. 개인 팟캐스트 하는데.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보수 진영 안에서 반유대주의, 반이스라엘주의자가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겉보기에도 커리어가 대단해요, 이 사람이. 폭스뉴스 앵커도 오래 했고 자기 시청자들도 많고 뭐 그 전에 뭐 데일리 콜러도 하고 뭐 하여튼 언론인으로서는 좀 인정받은 사람이고 이 집안 자체도 굉장히 금수저예요. 아버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의 부친이 그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방송국 있죠. 그거에 상금 의장까지 역임했을 정도로 금수저 집안인데 돈도 많고 명예도 있는데 그 20만 달러 그 좀 큰 돈이긴 하지만은 우리 같은 사람들 큰 돈이지만 이 사람은 억수로 부자라고 알려져 있어요, 자산이. 근데 그 돈 때문에 반유대를 한다는 건 좀 설득력이 없는데 최근에 이제 텟 크루스 상원의원하고 이제 설전을 펼친 그 팟캐스트가 있어요. 이스라엘 문제를 놓고 그걸 보면서 이제
좀 생각이 바뀌어요. 이거는 단순히 돈 받고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뭐 한 중소형 뭐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은 돈 받고 움직일 수가 있죠. 근데 이 사람은 워낙 거물이기 때문에 20만 달러 받고 움직일 사람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그 더 깊은 신앙적인 어떤 철학적인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터커 칼슨과 이제 테드 크루스 상원의원의 그 논쟁을 지켜보니까 이런 겁니다. 크루스 의원은 우리가 이스라엘 지원해야 되는 당위성이 자기는 복음주의 기독교의 신자로서 이스라엘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하면서 창세기 12장 3절을 인용합니다. 테드 크루스 상원의원이. 그런데 터커 칼슨은 여기 대해서 맹공을 해요. 그럼 성경에 네트냐후를 지지하러 나와 있느냐? 세속적 국가 이스라엘 지원하기로 아주 되느냐? 유치하다. 그리고 또 뭐 텔아비브나 LGBT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느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날카롭게 공격을 해 들어와요. 물론 근데 이걸 보고서 이제 현지 이제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보고서 아 이게 대체 신학의 폐해가 여기까지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 전형적인 대체 신학자들이 하는 토킹 포인트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터커 클라우슨이. 근데 어떻게 보면 기독교 내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반유대 정서는 실상은 이제 대체 신학에서 나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대체 신학은 뭐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교회로 대체되었으므로 국가 이스라엘은 우리가 보호할 필요가 없다라는 기본적인 로직을 갖고 그렇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반유대의 근거가 되죠. 이제 너네는 하나님한테 버림받았어. 교회의 시대야. 꺼져. 그러니까 우리는 너네 그냥 일반 국가 취급할 것이야라는 게 지금까지 넘어오고 이게 정치 사조로 들어간 것이죠. 터커 클라우스 같은 사람들은 이론가이고 좀 전문가 집단인데 이 정도로 돈 받고 움직일 사람이 했다는 건 신앙적으로 이미 대체 신학자라고 보여진다라고 현지에서는 분석하고 있고 반면에 이번 이란 공습에서 이스라엘을 지원하자는 측은 대다수 기독교 시온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성향이고 뭐냐면 그래서 재밌는 게 전통적으로 보면은 뭐 저기 민주당이 공화당 뭐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고 이런 공화민주 좌우 대결이었는데 요번 이란 공습에서는 민주당은 그냥 쪼그러져 있고 존재감이 없어요. 끼지도 못하고 오히려 마가 진영 안에서의 대립이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어요. 그리고 CNN이나 NYT는 터커 클라우슨이나 반 트럼프 공격에 반대하는 사람의 그 목소리를 더 키우면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마가 진영이 이번에 제대로 붙었다. 그 제대로 붙은 이유가 이제 이런 신학적 배경에서 오는 왜 종교 이 충돌은 이게 굉장히 이거 덮을 수 없는 충돌이잖아요. 기본 세관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가 진영 안에서 대체 신학파와 이제 기독 시온주의와의 치열한 대결이 있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상황이고요. 그러면 또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이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저거 이란 공격한 거는 네트냐후와 네트냐후한테 사주 받아서 그렇다. 이스라엘의 미국 내에 있는 이스라엘 로비 단체 때문에 그렇다. 그건 다 거짓인 말입니다. 그거 반유대 거짓말이에요. 주로 이런 그룹에서 퍼뜨리는 거짓말이고 요번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이라크전이에요. 부시 이라크전 그거 이스라엘 때문에 했다. 이스라엘이 꼬드겨서 했다. 안 해도 되는 건데 이런 거짓 담론을 터커 클라우슨 위에 대체 신학자들이 퍼뜨린다는 거죠. 근데 팩트는 지난번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샤론 총리와 모든 안보수뇌부는 이라크 공격을 반대했다라는 거. 이란을 하지 왜 이라크를 하냐면서 다 반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거짓 담론을 만들어내는 대체 신학주의자들이 좀 심하다. 이게 표현으로 바깥으로 나왔다는 게 이번 어떤 사태의 본질인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누구한테 사주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그럴 사람은 아니죠. 성격 자체가. 자, 그러니까 이번에 그 전쟁을 통해서 마가 진영 안에서도 이렇게 그 반유대주의 세대주의자들, 반유대주의자들, 그렇죠. 그 대체 신학을 그렇죠. 바탕으로 한 사람들하고 또 기독교 시온주의자들하고 이게 양분되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은 반유대주의자들 그다음에 이제 그쪽으로는 이 터커 칼슨 같은 사람이 이제 주요 인물로 떠오르고 기독교 시온주의자들도 이 마가 진영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로 어떤 인물들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전체적인 미국 국민 수로 보면은 96%가 제일 많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될 게 대체 신학파들하고 기독교 시온주의하고 국내 정책에 관해서는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문제만 좀 다른데 국내 정책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반낙태, 반 LGBTQ, 반 이민법 이런 거는 같아요. 같이 싸워요. 같이 동조 의식이 굉장히 강하죠. 이들의 적은 누구냐면 무신론적 세속주의적 세계를 갖고 있는 바이든, 오바마 극자 정권으로부터 미국을 구해내자 이런 사명을 갖고 이제 정치 투쟁을 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 문제 앞에만 서면 이제 분열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소위 얘기해서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은 어떤 세계를 갖고 있냐면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으므로 우리가 끝까지 이스라엘을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구약성경에 나온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현재는 물론 그 이방인의 시대, 교회 시대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이제 천년왕국이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우리가 끝까지 보호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노선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가장 부합해요. 가장 부합하고 그 다음에 헥세스 국방부 장관도 여기도 부합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에 파견 나가 있는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가 이제 강력한 기독 시온주의죠. 그 사람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재밌는 게 마가지정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니까 이제 허커비 대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개인 문자를 보냈나 봐요. 지금 굉장히 뭐 머리가 아플 텐데 다른 사람 말 믿지 말고 오로지 his voice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라고 문자를 보낸 거예요. 개인 문자를.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트루스 소셜에다 이걸 공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위대한 목회자고 뭐 정치인이고 대사고 좋은 훌륭한 분이라고 그걸 옮긴 거예요. 현재 상황이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두 식솔들이 싸우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신의 목소리를 들어라. 딴 거 다 내 목소리 듣지 말고 나는 당신의 이제 어떤 서번트다. 자기는 이스라엘에서 미션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 말씀만 들어라라고서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대표적인 강력한 기독교 시온주의자입니다. 훌륭한 사람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결국에는 이제 뭐 그래서 이들의 취향 책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의 불순종에서 전 세계에 떠돌게 되었고 종말에는 고토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한다는 예언이 성경 곳곳에 있죠. 이제 뭐 누가복음 21장 24절, 에스겔 36장 39뼈 그 환상 등등 여러 가지 있죠. 다니엘서도 있고 이의 성취를 위해서 기독교와 미국이 마땅히 이스라엘을 도와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기독 시온주의가 강력해진 뭐 그전에도 강력했지만은 강력해진 배경이 언제였냐면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때 보고 진짜 예언이 성취되는 거 아니야? 깜짝 놀랐고 결정적인 게 67년 6.1 전쟁. 6.1 전쟁 보면서 야 이거 하나님이 손이 개입했구나. 예언의 성취가 있구나 해서 기독교 시온주의들이 결집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요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딱 그 전쟁 이름을 12.1 전쟁이라고 얘기했어요. 6.1 전쟁의 더블 스코어니까. 이런 또 맥락도 이해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 잘 못 알아들어요. 6.1 전쟁, 12.1 전쟁. 건국 전쟁이거든요. 6.1 전쟁 사실상.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했다는 12.1 전쟁에는 그 숫자를 쓴 거 자체가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신앙적 깊이도 깊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툭툭 던져내는 것이죠. 이런. 그래서 12.1 전쟁이 또 여기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창세기 12장 3장의 축복의 통로로서 미국이 패권을 행사해야 된다. 뭐 이런 사명 같은 게 있어요. 기독교 시온주의자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이제 하나님이 미국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거는 이게 신의 일반 은총과 안배의 질서에 따라서 되는 것이다라고 해서 국가 이익과 하나님이 이걸 동일시 여기는 이게 이제 기독교 이제 시온주의자들이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10일간의 전쟁을 통해서 결국은 그 미국의 보수 진영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분열 현상을 보면서 그 뭐 미국의 정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과연 이제 신앙적이냐 세속적이냐 이런 걸로 이제 갈라지면서 또 그것이 결국은 친이스라엘이냐 반이스라엘이냐 이런 걸로 이 미국 정가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지금 이런 갈등의 폭이 이제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세속이냐 뭐 신종론이냐 이거는 이제 공화당 민주당 간의 대결이고 이제 공화당 안에서의 대결은 보수 진영 안에서 대결은 대체 신약이냐 시온주의냐의 대결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종말론에는 이제 이게 결국에는 이스라엘 국가를 인정할 거냐 이걸 어떻게 해볼 거냐가 문제가 결국에는 종말론 신학으로 귀결이 되죠. 왜냐하면 대체 신학은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고 뭐 그래서 이게 이런 거죠. 이제 뭐 천년왕국이 없으니까 미국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국가가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한다. 막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대체 신학은. 근데 시온주의는 이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실질적인 왕국을 직할 통치 천년한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이제 그 전천연설이나 뭐 이런 류의 이제 신학 종말론의 이제 대립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16, 17세기에는 이제 구원론, 그러니까 교회 구교하고 신교가 이제 쪼개져 나온 게 구원론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단순히 신학적 논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게 정치 투쟁으로 됐고 내전으로 벌어졌고 여기서 쫓겨나서 만든 나라가 예배의 자유에서 만든 나라가 바로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논쟁이 신학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정치 세계에도 실존 세계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미국 건국의 어떻게 초석은 뭐냐면 그 헌법 정신의 기본이 다 종교개혁 정신이 그대로 반영된 거거든요. 예배 자유를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주인 일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을 인정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에게 미국을 헌정사를 남길 정도로 그 의회 가도 모세 얼굴이 있어요. 그 문지방에 딱 그 정신을 그 법통을 이어받는다라는 정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그 구원론 논쟁이 미국이란 국가를 만들었듯이 요번에 어떻게 보면 이런 대체 신학과의 그 종말론 논쟁이 사실상 이건 제2의 건국이거든요. 그 제2의 건국에 대한 정체성 싸움이 아닌가.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히 기독교인들 듣기 좋으라고 미국은 기독교 국가야 이게 아니라 이 신학적 체계가 실질적인 미국의 정치 철학하고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되냐면 미국인들 스스로 그래요. 우리는 미국 예외주의다. 우리는 특별한 나라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막 사는 나라가 아니고 힘만 있고 막 사는 나라가 아니라 아메리칸 익셉셔널리스트라고 해서 우리는 상권을 분립하고 그래서 인권을 강조하는 나라야. 우리의 미션은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는 국가야라는 생각이 공화당 보수에는 굉장히 뿌리 깊게 갈려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의 보수주의하고 다르고 미국의 보수주의, 우리의 또 보수주의하고 달라요. 이거는 그냥 현세적인 게 아니라 신앙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요번에 이 투쟁, 그 대체 신학과 이제 시온주의 투쟁은 에스카탈로지, 그러니까 종말론을 놓고 새로운 투쟁 양상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경에서는 거의 뭐 구원론, 창조론 뭐 거의 대부분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정리 안 된 부분이 그 엔타임인데 이걸 놓고 또 현세에서 이제 마가 진영이 이제 싸우는 게 아닌가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실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냥 신학에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신학적 논쟁이 실질적인 정치 체제로 바뀌고 그런 양태가 16세기, 17세기에 있었으니까 요번이 아마 에스카탈로지를 놓고 치열한 대립이 시작된 게 아닌가 하나의 신호탄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그 마가 진영의 그 당사자들은 뭐 골치 아프고 특히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골치 아프겠지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한국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으로서 그런 갈등의 아젠다가 이런 부분이라는 그 자체가 저는 부럽네요. 그렇죠. 부러워요. 예, 우리나라 보수 안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뭐 싸우고 갈등이 일어나고 아예 그러질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갈등도 없어요. 문제의식 자체가 없죠. 문제의식 자체가 없는데 이렇게 막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 그런 그 현실이 굉장히 좀 한편으로 부럽고 그렇죠. 어떻게 결말이 날지 뭐 결말이야 그렇게 금방 나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런 그 논쟁과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끝을 향해서 가는지 굉장히 저도 이제 궁금해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분석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처음으로 이스라엘 국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전쟁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는데 어떤 질문을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뭐 보통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얘기인데 좀 재밌는 구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권자 63%가 이번 이스라엘 이란 전쟁에서 이스라엘 승리라고 밝혔죠. 63%가 그러니까 완벽한 승리라고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유권자 3%만이 이란이 승리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또 있나 봐요. 좀 신기한 결과고. 그 다음에 요번이 트럼프가 강제로 이제 휴전은 이제 약간 좀 발동한 경향이 좀 급하게 한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에 관해서도 이제 좀 정치 성향에 따라 조금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파 통합정부 지지자, 네트냐후 지지자 성향의 그 응답자의 52%가 반대 의견을 냈어요. 너무 설익었다. 아직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그리고 야권 지지자 67%가 트럼프의 강제 휴전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약간 차이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파 진영 그 이스라엘 국민들은 이제 시작이다. 아직 더 끝을 봐야 된다. 아직 분이 좀 덜 풀린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고. 근데 전체 유권자로 보면은 그래도 오버all 보면 49% 트럼프 휴전안에 대해서 비교적 지지하는 입장이고 응답자의 39% 반대하는 입장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2026년 총선 가상 대결도 했죠? 예. 그 총선 가상 대결을 이제 네트냐후에 대한 여론조사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현재 리쿠당이 36석으로 최대석을 지금 갖고 있고 그 가상 대결에서 리쿠당이고 그다음에 리버맨 중도 성향이 이끄는 정당 이스라엘 베이테이누 정당은 지금 원내 2당으로 지금 등재가 돼서 15석으로 2당으로 돼 있고
뭐 야권 진영을 주도했던 베니 간츠나 뭐 베니 간츠 청백당 8석, 라피드 전 총리는 7석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고 지금 만약 오늘 당장 통선을 치면 좌블록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우파 블록이 65석, 45석으로 거의 20석 차이로 이제 우파가 이기는 걸로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 기조로 가면 이제 연정의 안정성과 내년 이제 총선이거든요. 26년 총선도 우파가 유리하다. 네타냐후 재집권이 가시권에 있다. 가시권이라기보다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란 전쟁 전후로 해서 이제 베네트 전 총리가 또 젊은 또 총리로 나와가지고 돌풍을 일으키고 만약에 이 사람이 나오면 네타냐후를 제낄 수 있다라는 현지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약간 진보성의 매체가 이제 이걸 푸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베네트 총리가 전 총리가 신당으로 또 나와도 리쿠당 33석, 베네트 신당이 15석, 큰 차이는 없어요. 2석 차이 나고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으로 63석에서 47석 정도 그렇게 차이밖에 안 나고 네타냐후 승리 기조는 유지하다는 것이고 총리 적합도 조사에서는 네타냐후 53%, 베네트가 23%, 라피드가 10%, 리버맨이 9%, 간트 4% 나와서 네타냐후가 거의 2등 베네트와 더블 스코어로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네타냐후 원맨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2026년 총선 내년에도 또 바빠질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뭐 갑자기 제가 연락을 해서 특별 속보 방송 할 일은 없겠죠? 이제는 뭐 이제 정리 국면이니까.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저희가 전쟁 관련 방송은 없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 레귤러 방송으로 다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